외국인들은 동양인들 중에 유독 한국인이 잘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고 한 외국인이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조교수 엘리자베스 클라크입니다.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토론토 대학교에 부임한 지는 3년이 되어 가는데 이곳에서 제가 맡은 수업은 주로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기와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박사 과정에서는 주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연구했었죠. 하지만 우연히 대형 도서관에서 19세기 서양 외교관들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이 무역협정이나 정치적 상황을 다룬 건조한 내용이었지만 조선을 방문했던 외교관들의 기록에서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외교관들의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영국의 윌리엄 홀이 1876년에 남긴 일기에는 조선의 젊은이들은 놀랄 만큼 신체가 건장하고 균형 잡혀 있다는 구절이 있었고 프랑스 외교관 플랑시의 보고서에도 조선인들의 체격은 유럽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가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880년 독일 외교관 브란트의 편지였어요. 그는 조선의 항구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장했으며 그들의 피부는 맑고 깨끗했다고 적었는데 당시 유럽의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특별한 관찰이었죠. 이런 연구를 시작하려 했을 때 마이클 그레이 교수의 반대가 심했어요. 외모 연구가 무슨 학문이냐며 비웃듯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모 연구가 아닌 한 민족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중요한 인류학적 연구라고 확신했죠. 그러던 중 파리 동아시아 학회에서 한준석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소르본 의대에서 한국인의 체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발표를 듣고 찾아왔더군요. 19세기 서양인들의 관찰이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생활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답니다. 한준석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그동안 찾아냈던 서양 외교관들의 기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형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들 외에도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미국 의회도서관의 자료들도 추가로 조사했죠. 놀랍게도 19세기 후반 조선을 방문했던 거의 모든 서양인들의 기록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1882년 미국의 외교관 포크가 남긴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는 조선인들의 체격과 외모는 분명 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고 적었더군요. 같은 해 영국 해군 장교 베인브리지의 항해 일지에도 조선의 수군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장하며 그들의 규율 있는 생활 방식이 인상적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준석 교수는 이런 기록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혀 있었다고 해요. 발효식품의 일상적인 섭취, 다양한 채소와 해조류의 활용,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연구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마이클 그레이 교수는 계속해서 제 연구를 방해했죠. 연구 지원금 신청을 반려하고 학과 세미나에서 제 발표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찾아낸 자료들이 선택적 해석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를 벗어나 직접 현장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한준석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방문 연구원 자격을 얻었고 3개월간의 연구 휴가를 신청했죠. 마이클 교수는 이번에도 반대했지만 학과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셔서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1890년대 조선에 머물렀던 독일 의사 리하르트 분씨의 의료 기록이었는데 그는 조선인들의 신체적 특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더군요. 특히 조선인들의 뼈대 구조와 근육 발달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관찰은 제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자료를 발견한 후 저는 밤을 새워가며 번역 작업을 했어요. 분씨는 특히 조선인들의 골격 구조가 매우 균형적이라고 적었는데 놀랍게도 현대 정형외과 의학의 관점에서도 이상적인 비율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준석 교수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더니 그는 즉시 파리의 의학 역사 기록들과 대조해보겠다고 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짐을 꾸리는데 마이클 교수가 갑자기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한국행이 결정된 모양이군요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태도가 평소와 달리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출국 준비를 마무리했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19세기 외교관들의 기록이 떠올라 가슴이 설렜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저를 맞이한 건 정수진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식생활이 체질에 미치는 영향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정 교수는 제가 가져온 리하르트 분씨의 의료 기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 기록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네요. 특히 조선인들의 골격 구조에 대한 관찰은 현대 한국인의 체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죠.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정 교수팀이 보유한 조선시대 의서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 기록된 체질 관련 내용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죠. 한준석 교수도 파리에서 화상으로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의 임상 데이터는 우리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더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연구실에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자료들을 뒤진 것이 분명했죠. 처음에는 단순 도난으로 생각했는데 특이하게도 없어진 것은 없었어요. 다만 리하르트 분씨의 의료 기록 사본이 흐트러져 있었고 제 노트북도 켜져 있었죠. 며칠 뒤 런던에 있는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마이클 그레이 교수가 대형 도서관에서 조선 관련 자료들을 대거 열람했다는 거였죠. 더구나 그는 제 연구와 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저는 즉시 한준석 교수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서버 접속 시도가 이와 관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죠. 알고 보니 파리 소르본 의대의 서버에도 비슷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한준석 교수가 미리 보안을 강화해둔 덕분에 자료 유출은 없었지만 누군가 우리 연구를 방해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걱정스러웠던 건 제가 토론토에 두고 온 자료들이에요. 예전에 마이클 교수가 제 연구실에 불쑥 들어왔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서둘러 토론토의 조교에게 연락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제 연구실을 뒤진 흔적이 있었답니다. 정 교수는 제가 가져온 리하르트 분씨의 의료 기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분씨의 기록 중에는 조선인들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현대 유전학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수천 개의 한국인 DNA 샘플 분석 자료가 있었습니다. 클라크 교수, 이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연구 결과입니다만 한국인들의 유전자 풀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다양한 민족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도 한반도만의 고유한 특성이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전자 분석 결과였어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민족들의 유전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혼합이 아닌 수천 년에 걸친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었죠. 한준석 교수도 화상으로 이 논의에 참여했는데 그의 의견도 흥미로웠어요. 프랑스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은 오히려 안정적인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연구를 진행하던 중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서울대 의대 서버에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거죠.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안전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런던의 동료에게서 마이클 교수가 비밀리에 한국인의 유전자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 교수는 즉시 보안을 강화했어요. 우리는 모든 자료를 별도의 보안 서버로 옮기고 접근 권한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죠. 한준석 교수도 파리에서 유사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특히 걱정됐던 건 분 씨의 의료 기록이었어요. 이 자료는 너무나 귀중했기에 정 교수는 이를 디지털화하면서 특별한 암호화 처리를 했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료를 검토하다가 분 씨가 남긴 암호 같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조선인의 체질 연구는 완성되어선 안 된다는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 기록을 발견한 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마이클 교수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 연구를 방해하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마이클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토론토로 잠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출국 전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가 긴급히 저를 찾아와 USB 하나를 건네주었거든요. 이건 1920년대 경성의학전문학교 기록입니다. 당시 일본 학자들이 조선인의 체질을 연구한 자료인데 이상하게도 이 자료들이 모두 은폐되었어요. 그들은 조선인들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발견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죠. 서울에서 토론토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당시 일본 연구진은 조선인들의 체격과 유전적 특성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더군요.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자마자 제 연구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연구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마이클 교수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자네의 연구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걱정됐네. 한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진짜 의도를. 책상 위에 떨어진 서류를 보니 그가 제 연구 내용을 표절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의 한 대학에 보내려던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는데 거기엔 제 연구 자료를 팔아넘기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교수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일은 학과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클이 갑자기 제 책상 위에 USB를 낚아채더니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즉시 그를 쫓아갔죠. 다행히 한준석 교수가 미리 보내준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었지만 정 교수가 준 USB에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정 교수님이 주신 USB를 확인해 보니 1920년대 조선인의 식생활과 체질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였어요. 전통적인 한식이 체질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죠.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전통 식단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의 일상적 섭취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더군요. 된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들이 단순한 맛의 차원을 넘어 신체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현대 한국인의 식습관도 분석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현대화 과정에서도 한국인들은 전통적 식생활의 근간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식의 기본 구조인 밥과 반찬이라는 식사 패턴이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식문화가 가진 공동체적 특성이었어요. 개인의 취향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영양학에서 강조하는 식사의 사회적 측면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던 중 한준석 교수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전 세계 식문화와 체질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통 식문화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은 우리 연구에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의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에 주목했더군요. 그들은 김치의 유산균이 서양의 어떤 발효식품보다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같은 장류 발효식품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되었어요. 또한 보고서는 한국인의 식사 구조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채식과 육식의 황금 비율을 찾아낸 점에서 한국의 전통 식문화가 현대 영양학의 이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체질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 교수님과 함께 고문헌을 검토하던 중 조선시대 의서에서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사대부가의 식단과 일반 백성들의 식단을 비교한 기록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단 구성이 매우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곡물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채소와 장류를 곁들이는 방식은 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했더군요. 이는 건강한 식습관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민족 전체의 문화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준석 교수가 보내온 최신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는 발효식품 위주의 전통 식단이 몸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록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피부가 맑고 건강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당시 서구에서 산업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건강이 나빠졌던 것과 대조적이었죠. 연구가 진전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인들의 체질적 특성은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닌 수천 년에 걸친 식생활과 문화의 산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발견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들이 쌓여갈수록 마이클 교수의 방해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국제학술지에 우리 연구를 비방하는 논평을 게재하려 했고, 심지어 연구비 지원을 막으려는 시도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의도가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히 대응하셨어요.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자료를 검증하고 모든 연구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준석 교수가 보내온 프랑스 연구팀의 데이터는 우리 주장에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이클 교수의 조교가 우리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그는 마이클 교수가 실은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와 모순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1980년대에 그가 발표했던 동아시아인의 체질적 특성 연구가
이번 새로운 발견들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이었죠.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교수였어요. 그는 평소와는 다른 피곤한 표정으로 제 연구실에 들어섰죠. 처음엔 또 다른 방해 시도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1990년대 초반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의 서구 중심적 연구 방식이 한국 학자들에게 강하게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한국 관련 연구에 대한 편견으로 발전했다는 고백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자료들이었습니다. 1940년대 미군정 시기에 작성된 한국인 체질 연구 보고서였어요. 미군 의무관들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장병들의 체력과 회복력에 놀라워했고 이를 상세히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마이클 교수는 이 자료들을 숨겨온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제 연구를 방해하려 했지만 점차 자료들이 보여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특징적인 체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그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 이후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가진 자료들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연구는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었어요. 특히 미군정 시기의 자료들은 현대 한국인의 체질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한준석 교수와 정 교수님도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클 교수의 서구적 관점과 우리의 연구가 만나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마이클 교수와의 갈등이 해소된 후 우리 연구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이 단순한 유전적 요인이 아닌 수천 년에 걸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어요. 연구팀은 세 가지 핵심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만들어낸 유전적 다양성이 오히려 안정적인 신체 특성을 형성했다는 점이었죠. 둘째, 발효식품 중심의 전통 식단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사 문화가 세대를 거쳐 체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네이처 저널에 게재되었어요.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인의 체질 형성 과정이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현대과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 교수님의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적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교수도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에 참여했어요. 그의 서구적 관점은 우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특히 그가 제공한 미군정 시기의 자료들은 한국인의 체질 변화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이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는 것입니다. 한준석 교수는 이미 파리의 여러 병원에서 한국식 식단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요. 서양의 의학계에서도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국제학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체질연구소 설립을 제안했고 저는 그곳의 초대 소장을 맡게 되었어요. 연구소는 한국인의 체질 연구를 넘어 이를 현대의학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준석 교수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정 교수님은 전통 식문화의 현대적 해석을 연구하고 계시죠. 심지어 마이클 교수도
1년간의 연구 휴가를 내고 우리 연구소에 합류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연구가 의학계를 넘어 식품산업과 생활문화 연구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식품 기업들이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식 식단이 건강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체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연구 외에도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곳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제 연구의 영감이 되고 있어요. 특히 아침마다 연구소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만나는 한국 노인들의 건강한 모습은 우리 연구의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19세기 서양 외교관들의 오래된 기록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는 전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로 발전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넓은 연구의 지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연구가 더 확장돼 세계인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